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미래통합당은 첫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참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를 하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파괴적 혁신의 실체는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이중읍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지원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예정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입니다. 40조 원의 슈퍼 추경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효과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예술가들 스튜디오에 직접 만나보고요. 4부 박변과 김탄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심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법률 이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여야는 국회 첫 임시회 소집을 두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금요일에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밀어붙일 경우 3차 추경 협조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국회 개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의 이런 행보 미래통합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회 독재를 다시 되살리는 같은 정말 독재와 맞서 싸웠다더니 그 사이 독재를 배운 게 아닌가 정말 걱정될 정도고요. 지금 좀 전에 시작하시면서 만일 개원 협상을 밀어붙이면 3차 추경은 없다 뭐 이렇게 맞섰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3차 추경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경 문제를 추경을 따져야겠지만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그대의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 민주당이 이런 저희들과 비슷한 사정, 저희보다 더 못한 사정에 있었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 하지만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먼저 뽑아야 되고 국회의장을 뽑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전통이었고 국회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법 지금 당장 민주당이 국회 소집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집 요구를 했는데 만일 5일날 정해 있다고 한다면은 소집 요청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열리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여야 원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상황이 역전되었던 2008년의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히 80여 이상 원구성 개원이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은 법정에 다 정해지는 것처럼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를 어기면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18대 때하고 비교해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씀 같네요. 내로남불일 뿐 아니라 예. 정확히 그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스스로 했던 주장을 많이 뒤집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은 5일날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 뽑자 이런 얘기인 같은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원구성 협상과 국회의장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사실 원구성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그 지난 모든 협상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구성 협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왜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이냐 그러면요. 국회법 14조를 보면은 지금 국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1대 국회의장이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임시의 집회 공고는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4조에 예. 따라서요.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집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장단 선출은 본회의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어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의사일정을 회비하는 것이 바로 원구성 협상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원구성 협상 없이 원구성 합원에 대한 이 합의 없이 그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5일이 법정일이기 때문에 열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소집 요구서는 굳이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예.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과거 개헌국회도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개헌국회도 9월 5일날 열리지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간에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 네.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5일날 개원을 할 것 같고 국회의장을 만일 그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선출하면 원구성 협상은 없는 것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이. 지금 국민과 함께 정말 여론의 힘으로 정말 막아야 될 일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국회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록 103석밖에 안 되지만은 지난 총선 때 얻었던 득표율은 국민의 42%가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계속 국회가 지난 30년 동안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도 많았습니다. 예. 또 절대 과반을 넘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 그때조차도 민주당에게 양보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의석수에 비해서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던 것은 바로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을 골고루 살피기 위한 협치의 전통, 협치의 원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협치의 전통을 짓밟고 의회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꾸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언론이 감시해야 될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지난 2008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당신은 지금 말이 다르느냐. 예. 그때 다 다른 것이 그때 다르다면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때 다르면 그게 국회법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밑 협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빼면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하겠죠. 계속 예. 해야 되고 저희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또 여론에도 호소하고 있고 지금 과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예결위하고 법사위입니다. 예. 이 예결위 법사위는 민주당의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불과 12년 전 당시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냈던 성명서나 입장문을 보면은 저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걸 우린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란 것은 어떤 또 여당과 함께 행정부를 견인하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결산이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 법의 자구와 체계를 심사함으로써 이 법이 남발되거나 법 체계가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걸 없애고 그 권한을 다 뺏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야당이 다 차차 했던 일들을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죠. 예. 좀 극적 타결 기대 좀 해보고요. 예, 그렇게 되죠.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그걸 그렇게 상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개원 협상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 개원 저렇게 강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건 그것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예. 개원을 이렇게 파행을 이끌게 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끌어지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벌써 1차, 2차, 3차 추경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어떻게 됐길래 3차 추경까지 이어지나. 이게 만일 우리가 돈이 재원이 무한정 많아서 화수분처럼 어디 서는 곳이 있어서 마구 쓰면은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두 미래시대의 부담이고 국민들의 큰 부채로 남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또 닥쳐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 대부분 다 지금 빚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빚을 막 낼 수 있는 것인지는 그건 따져야죠. 따지면서 할 문제지 그걸 여당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불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맞서서 이야기할 예. 것은 좀 그럼 잘못된 목표가 같습니다. 3차 추경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런 스탠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3차 추경은 추경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예. 많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당 의원총회 하셨죠? 네네. 예,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땠는지. 네,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지금 원구성 협상 문제 그리고 또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새로 국회에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국회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 속에서 이제 진행됐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저런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국회법 절차를 역행하는 이런 여당의 강행 단독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좀 무겁게 시작한 셈이죠. 예. 함께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이 미래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분열적인 예. 상황, 이런 어떤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지금 자꾸 여당이 가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격적 혁신, 진보보다 진취적인 정당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정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 쪽에서 반발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진폭, 위기의 폭, 위기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사고틀, 과거의 정책들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대외 경제 여전히 아주 큰데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깔아질 경우에 가뜩이나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민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고집할 것은 과거 진영의 논리, 과거 진영의 이런 정책이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넘는 더 큰 사고의 틀의 변화,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요. 당장 기술도 엄청나게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변화를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역대로 보수나 우파는 위기에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예. 위기에 오히려 더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위기에 더 강하고 국난의 위기 속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진보보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엄청난 전례 없는 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우뚝 설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우뚝 서겠지만 만약 여기서 대응이 잘못되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경우에 정말 지금 국가의 빚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더 큰 위기가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악순환을 끊고 정말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파괴적 창조라고 하나요? 예, 이런 어떤 틀을 깨는 큰 혁신의 정책과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의원님도 이제 초선 당선인이신데요. 민주당도 초선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46%.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반이 넘죠. 예. 그래서 초선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무슨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21대 포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싶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요. 예. 정말 초선들끼리는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파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초당파적으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초당파적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교회발 전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3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입국하다 확진된 1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7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 서울이 14, 인천이 8명이고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나 경기도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지난달 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확연한 감소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수도권 교회 각종 소모임 집단 감염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발표된 인천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제 11개 교회 21명이었는데 오늘도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서울 지역의 이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인 8명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인천 개척교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경기 군포랑 안양에서도 교회 목회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이 잇따르면서 누적 환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클럽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쿠팡발이 터지고 이게 또 잠잠해지니까 소모임 교회. 맞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로 좀 다들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죠.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네요. 호주는 뭐 미리 밝혔었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다른 G7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유럽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이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했다고 이제 청와대가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제 올 들어는 3번째입니다. 취임 후에는 25번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다들 이제 기존 보도를 아시겠지만 기존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체제에 대해서 이게 낡은 체제고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G7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확대 전환에 공감을 하면서 한국이나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G11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더 4개를 더하면 G11이 되고 여기다 브라질을 포함하면 G1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뭐 인구나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우리를 초청했고 옵저버 자격이 아니고 정식 자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는 거고 너무 나쁜 일이 없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 봐도 대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론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당장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 좀 됩니다. 일단은 뭐 청와대 측에서는 그럴 우려가 좀 없다라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체제에 편입되는 기회를 놓치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죠. 이거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이 좀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국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회의를 참석하는 게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죄송합니다. 회의를 확대하는 게 반중국 세력을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중론인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책임론이랄지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랄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좀 줄타기 외교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번 회의는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한쪽을 좀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로도 우리 기업들이 몇 년간 좀 보복을 겪어왔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중국을 굳이 언급을 안 한 것도 중국에게는 별도로 우리의 입장이 이게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대중국 압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납득시키는 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시위 사태를 두고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죠. 글로벌 타임즈가 미국 시위는 국가의 파탄을 드러냈다면서 미국의 해묵은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였습니다. 글쎄요. 중국도 그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보면 미국을 다 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체 편집장이 칼럼에서 지난해 이제 홍콩 시위를 미국이 좀 부추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갖다가 폭동이라고 하는 게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홍콩은 다시 질서를 찾겠지만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 편집장이 어제는 어떻게 칼럼을 말을 했었냐면은 그 홍콩 시위를 두고 지난해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이제 좀 묘사를 했었어요. 예.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광경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번졌다라고 이제 굉장히 조롱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국내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5일날 임시 국회를 열겠다. 오늘 이제 소집 요구서를 냈고요. 예. 5일날 국회를 개원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으면서 야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첫 임시회 집회일이 임기 개시 후 7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국회법이요. 그래서 5일날 그 법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정책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통합당 측은 이제 법사위나 예결위 등 주요 위원장 자리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구성이 합의돼야만 개헌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뭐 히틀러라는 표현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는 건 인해 전술로 하겠다는 거다.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뭐 독재 정권이 없다. 그러면서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뭐 민주당이 만약에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5일날 단독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은 좀 이게 국회법 개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원구성 합의 개원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협상을 시도는 하겠죠. 다만 결과가 좋지 않는다 그러면 21대 개원부터 정쟁으로 휘말리는 게 아니냐. 저 시작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걱정은 높아지고 있는 됩니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요. 작년 12월이죠. 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표결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게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것을 두고 지난달 25일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경고 처분을 결정해서 최근에 금 전 의원에게 통보한 건데요. 이제 이게 올해 초에 일부 민주당원들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다. 예. 라면서 이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고요.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태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언행 불일치라면서 좀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쓴소리를 했던 인물인데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고 실제로도 총선 때도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었죠. 금태섭 전 의원은 어쨌든 당의 이런 징계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고요. 특히 당시에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은 내가 찬성표를 내고 통과가 유력하면은 기권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당 원내 지도부에 밝혔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소신이냐, 당론이냐. 늘 국회의원으로서는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징계가 과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야당 쪽에서 금태섭 의원이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공천도 받지 못했고.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봉주 전 의원 지금은 김남국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 의원과 같이 하겠다고 했는 거 다 당에서 막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컷오프가 안 됐으니까. 예. 당연히 뭐 막았다라고 하는 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 지역사회 소비 부분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앞장서서 실행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에서도 뭐 여야 의원들 또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공식 기관들의 통계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특히 신용카드나 뭐 소비 지출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경기도가 지급한 몫이 대개 경기도 내에서는 약 10%포인트 정도 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뭐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된 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어서 뭐 대체적으로 거의 명절 대목과 같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죠. 예. 뭐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이번 그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많이 확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샀다는 얘기 듣고 뭉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네. 근데 이 재난지원금 100% 전 국민에게 주기 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뭐 지사님 토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효과가 낮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제에 만일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면 이 재난지원금 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게? 네. 저는 이번 이제 재난지원금이 일회적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은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개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형식이어서 일단 그 방식을 한번 국민들이 체감하셨고요. 예. 특히 이걸 이제 복지정책이 아니고 이 투자 그러니까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서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비 가능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사실 유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본소득 그 위원회도 설치하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셨었죠. 다만 재원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예. 제가 기본소득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기본소득은 보통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존의 복지정책들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거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를 촉발해서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어서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또 실제 이전에 예를 들면 일본의 헬코트머니 살포 당시보다 훨씬 효과가 컸는데 요거는 이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이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기본소득형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런 재정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정말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지사님이 예전부터 쭉 꾸준히 주장하셨던 거니까요.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그러면 지난번에 가구당 줬었는데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저는 전에 이제 정부에서 한 번 지급을 했는데 예.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선진국들이 이제 전체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의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겨우 한 1.5% 예.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실제로는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뭐 많이 잡아도 2% 이런 정도인데 일본도 1인당 130만 원 정도, 서구 선진국들이 대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5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을 못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경제의 침체나 이 위기를 막기 어렵고 의외로 지금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유발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예.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제가 처음에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동의한다 이렇게 드렸고 예. 저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기준으로는 한 7, 8만 원 정도 지급한 꼴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더해서 결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1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는 결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27, 8만 원 정부가 지급한 거,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들이 지급한 20만 원 가량, 요게 효과가 7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추경이 6월 내내 아마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월에 시행된다고 하면 약 8월부터는 사실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8월부터는 더 경기 상황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 두세 번 나누어서 20만 원 정도씩을 몇 차례 하면 저는 이번 경제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K 방역이 전 세계에 호평을 받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K 경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야당에서는 결국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합니다. 뭐 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되면 40% 넘어가는데 괜찮겠느냐. 뭐 결국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뭐 지난번에는 그 선거 때 결국은 매표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사실 법에 정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OECD 가입 국가들, 소위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총 생산 대비 10%, 이제 10배, 100%가 넘어요. 되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되고 예. 평균 100%인데 일본은 200%. 우리나라는 넘죠. 40%잖아요. 일본은 예. 뭐 좀 예. 말할 게 없으니까 예. 229%인가 뭐 그러니까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러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40%인데 사실 뭐 50% 하더라도 선진국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서 예. 10%를 늘리면 200조 원이거든요. 예.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군다나 위기 상황이고 이 위기 상황에는 미래의 자산을 땡겨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전혀 뭐 사실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미중의 또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재부의 생각일 텐데요. 기재부가 처음에는 50% 얘기했다가 70% 갔다가 결국은 100% 됐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당연히 기재부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만일 그 지사님의 의견대로 이게 논쟁의 장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이 소비 진작 효과 정말 큰 걸 직접 목격했다, 경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대통령님 본인께서 기본소득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도 높으시기 때문에 예. 결국 큰 방향은 그리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는 국간을 지키는 게 직업인 예.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결단은 결국 국민들, 그다음에 당 또는 뭐
청와대가 내리는 거죠. 현재 상태 공식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다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 또 참 하나만 좀 추가 말씀드리면 자꾸 일부만 골라주려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거는 이 정책의 본질을 복지 정책,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명확하게. 예. 예. 근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어떤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런 일반적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실제로 내고 부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있는 재원을 쓸 때는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지만 재원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된다면 재원을 만드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빼면 예. 그 정책을 그들이 동의할 리가 없고 조세 저항 때문에 실제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성훈님께서 경기도민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안경도 바꾸고 병원도 가고 부모님이랑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6054님께서 지사님 감사합니다. 서민인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진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직접적으로 현금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썼다,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잠깐만요. 그게 전에 예를 들면 IMF 때 그때 당시에 기업에 지원한 게 159조 6천억인가 그렇습니다. 160조 원인데 그때 당시에 국민 총생산이 600조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1,900조 가량 되는데 사실 그때 비율로 하면 실제로 한 3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15% 정도.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전부 다 소비 진작으로 용도로 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또 다른 용도로 전통적 방식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전통적 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 위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 국민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 이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예.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심으로 재심 문제로 여야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 SNS 글로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의 문제점, 그 비망록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데요. 검찰의 문제 지적할 것은 지사님 사건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검찰의 그런 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행위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 일에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한데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 살인범이라도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명백한 범인이라 해도 증거를 위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유죄 증언 중에 하나, 유죄에 근거가 될 증언을 한 사람들한테 위증을 하라고 검찰이 교사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검찰의 명확한 중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유무죄와 관계없이 피고인한테는 그런 거 제외하고 유죄 증거가 된 조작된 증거를 제외하고 심판을 다시 받아볼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사님 거는 대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대법원의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기다려야 될 입장이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가슴 졸이며 기다리겠습니다. 공개 변론 신청하셨잖아요. 그 이유 있습니까? 공개 변론 하신 이유는? 근데 너무 이제 늦어지고 뭔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서 빨리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재판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근데 그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헌법학자들 의견도 좀 듣고 적법한 행위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그 적법한 행위의 일부를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게 과연 다 타당하냐. 예. 더군다나 아니 말하지 않은 거를 그냥 묻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다고 답하지 않았다고 그 반대의 거짓말을 한 걸로 평가해서 처벌하는 게 이거 죄형법정주 위배 아닐까. 표현의 침해 아니냐. 예. 진술 그 강요 금지의 헌법 원칙 위배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샵 덕분에 챌린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들이 한 손을 받치고 엄지를 세워 올린 사진과 함께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챌린지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지치고 힘든 분들이 바로 의료진일 텐데 막상 의료진 분들을 응원할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 좋은 취지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직접 예술인들이 감염병 전담 병원을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계 버전의 덕분에 챌린지를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한신 지역협력부장, 리움 챔버 오케스트라 대표인 정홍식 뷰올리스트, 문예술 올댓 큐레이팅 대표 이경선 클라리넷 연주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예술인들이 직접 감염병 전담 병원을 찾아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것. 공연 제목이 힘나는 예술 여행이네요.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나는 예술 여행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분들을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진 분들을 찾아가서 예술 작품을 선사하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지난 3월, 4월 때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의료진분들이 많이 지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분들 좀 덜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실행을 맡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요즘 유행하는 덕분에 챌린지의 의료진 응원 혹은 치유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나는 예술여행은 예술로 국민들이 그리고 예술단체가 함께 신이 나고 같이 여행을 가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하고 있었고요. 예. 이미 2002년도부터 찾아가는 예술 형식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신나는 예술 여행이었었고요. 2002년부터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문화 소외 지역, 뭐 지방이라든가 네, 또 이런 문화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이걸 좀 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신나는 예술 여행에서도 병원을 방문하곤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예.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예. 특히 의료진 분들이 많이 지쳐하시고 예. 애써주셔서 예. 감사의 뜻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힘나는 예술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 분들이 좀 힘을 많이 냈으면 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힘나는 예술 여행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 첫 공연이 지난 5월 27일에 국립마산병원에서 있었는데, 네. 반응이라든가, 어떻든가 의료진들이. 의료진 분들 매우 좋아하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접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병원의 의료진 분들께서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완치가 됐고,
이제 또 일반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을 안정적으로 또 충분히 낼 수는 없는 매우 바쁜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저희가 좀 시간을 내달라라고 했을 때 흔쾌히 시간도 내주셨고 또 많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황이 아직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의료진 분들이 참여하는 데는 약간 제약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네. 자, 5월 27일 날 국립마산병원에서 리움 챔버 오케스트라와 인디 재즈 밴드 개인 플레이가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정홍식 대표님이 비올라 공연을 했네요. 예, 네. 소감이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국립마산병원에서 공연을 할 때 청중들께서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입장할 때 환대해 주시고 매번 곡이 끝날 때마다 뜨겁게 아주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질병 속에서 남긴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청해 주셨고요. 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숨은 영웅들께 저희가 뭐라도 하나 해드린 것 같아서 보람이 있고 뿌듯한 공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하고 토크보다는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또 악기도 들고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원래 협주곡은 독주악기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장르인데요. 병원 전주에서는 저희가 악보를 편곡해서 소규모로 연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사정상 부득이하게 비올라와 클라리넷 듀오로 앞부분만 잠깐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 호강 시간이 왔네요. 네, 귀 한번 호강해 봅시다. 네. 예, 이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연주회, 콘서트, 예술 무대가 다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곡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내일 또 공연이 예정되어 있네요. 울산대병원과 울산 동강병원. 바로 그럼 어떻게 내일 내려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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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서 또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요. 자, 힘나는 예술여행은 이 방금 들었던 악기 연주뿐 아니라 전시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전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힘나는 예술여행에서 이제 컬러풀 월드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컬러풀 월드 프로젝트는 가지각색의 창의적인 컬러를 지닌 그런 시각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고 그 색으로 표현되는 가치의 획득에 관한 스토리텔링에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수준 높은 시각예술을 보여주고 틀을 넘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각 시각 현대미술 장르의 미술가들이 전시장 밖을 나와서 직접 나서서 관객에게 소통을 함께하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그 전시된 예술작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서 유튜브로 보시고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내일 열리는 6월 3일에 울산 태화강변에 위치한 울산 동강병원에서 첫 오프닝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총 3팀의 시각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오프닝 때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그룹인 빅풋, 그리고 퍼포먼스로 유명하신 구혜영 작가님, 그리고 팝아티스트로 알려진 아트놈 작가의 드로잉쇼 작품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예. 울산 지역에서 공연과 전시가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이고, 글쎄요, 저는 뭐 예술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네요. 네.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작품이 이제 미디어 아트 그룹의 빅풋 작가의 행복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제 거대 에어벌룬 조형물 6m 정도로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3D 프로젝션 맵핑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상을 즉흥적으로 이제 틀어놓고 그리고 현장에서 라이브 사운드와 함께 결합되어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예. 울산대 병원에서도 병원 로비에 방금 설명했을 때 이런 조명 작품 전시가 설치가 될 테고, 공연은 취소가 됐습니까? 예, 원래는 울산대병원도 공연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예. 울산대병원은 건물 밖에 공연할 곳이 없어서 아하. 원래 강당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태원 등 또 코로나가 또 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예. 일단 공연은 나중에 다시 아하. 좀 계획을 해보자라고 했고 로비에서 전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울산대병원 전시만 하고 울산 동강병원에서는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 동강병원은 공연이 주차장 부지에서, 그러니까 병원 건물 밖 중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의료진 분들하고 환자분들이 창문을 통해서 어허.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 흥미롭네요. 네. 예. 환자분들도 좀 기운이 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공연계, 예술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어렵죠? 말씀하시죠. 그 연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 프리랜서 음악가들이 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코로나 이 세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진짜, 네, 코로나 빨리 다 물리치고 다 같이 또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네. 예. 그러면은 요즘은 그냥 개인 연습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지 못하고. 네. 예. 아쉽네요. 네. 예, 아까 우리가 공연을 들었는데 너무 좀 짧게 연주해서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댓글 반응은 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이 작가가 클래식을 알겠냐 이런 예, 팬들이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네. 하기야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음악 감상실에서 이렇게 클래식 듣는 선생님이 좀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음악 감상만 들려줘. 그런 기억밖에 없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클래식 연주 무대 같은 경우는 또 티켓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요즘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그런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연계 또 전시계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계획했었던 공연이나 전시가 많이 취소가 됐고요. 또 전시 같은 경우에도 관객들 예약제로 한다든가 그래서 많이 제한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국민 관객분들도 그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예술가분들은 그 예술 활동이 본업이신데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술 활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신나는 예술 여행을 200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네. 보니까 도서벽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네. 교도소, 네. 군부대. 네. 그러니까 이런 예술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면 중단됐겠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시작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좀 완화가 돼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단체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또 현지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려서 정부가 권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각예술 작가들은 보통 이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번 이제 힘나는 예술 여행을 기획을 하면서 그 작가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의 역경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와 그런 미디어 영상 작품들을 보면서 좀 그런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주자 대표로 한마디 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노력해서 이 시국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출연 감사하고 내일 내려가셔서도 열심히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준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언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일단 고 한만호 씨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요. 또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들 증언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의 증언자가 나오고 있어요. 세 명이에요. H씨, 한 씨죠. 본인의 이름 밝혔긴 했는데, 김씨, 최씨인데, 이 한 씨는 그 당시에 증언하지 않았고요. 김씨, 최씨 같은 경우는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을 검찰의 어떤 요청에서 증언했다라고 지금 진정을 놓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 씨가 아마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당시 사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줬더라고요. 네. 그 전달된 내용이나 비망록, 한만호 씨 비망록을 보면 이게 정말 큰 사건이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이게 다 진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실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검사가 증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육시킨 거예요. 이렇게 진술하라. 이렇게 진술하라고. 그런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진짜 사건 조작이죠. 조작이죠. 이건 조작 고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한모 씨가 2017년에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었어요. 검찰이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용을 봤더니 그때 이미 증거를 냈습니다. 당시 출입 기록이나 카드 전표를 내고 한모 씨, 최 씨, 김 씨, 그다음에 한모 씨 아들하고 조카, 다른 참고인까지 10명을 모아놓고 초밥을 먹였었대요. 그리고 그때 검찰청 출입 기록이랑 일식집,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도 다 같이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위반이죠. 이거를 만약에 그때 지금 죄수의 한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무고 같은 걸로 만약 법정에 세웠다면 이런 자료들이 다 법정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냥 종결 처분했던 거죠. 이게 사실 검사를 갖다가 무고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자, 그러면 한만호 씨 비망록의 내용과 증언했던 3명 중에 2명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좀 쉽지 않죠. 근데 검찰이 다시 이걸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더더군다나 지금 인권 감독관한테 뭐 배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예. 인권 감독관은 말 그대로 수사 기관, 특히 경찰이 인권 침해를 수사 과정에서 했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또 검찰이 검찰 수사했을 때, 인권 감독관이 했을 때 실효성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어떤 다른 기관, 예컨대 뭐 공수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지금 특검. 해야 될 특검 같은 게 가장 네. 좋죠.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최수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목격자 입장에서 진정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정을 넣은 청송에 있다는 그 마약사범 최 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그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지금 진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그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진술은 거짓일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의 그렇죠.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으로 직접 위증한 자의 진정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사건이 입증 정도가 뉴스 가치 정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생각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요.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 같은 경우에 다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노 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이런 게 다 들통이 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검찰에서 약속을 해주면 죄수들이 믿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년 받았는데 가석방 된다. 이거는요. 너 가석방 된다라고 하면은 막 돈도 온 가족을 동원해서 돈도 송금해주는 그런 가석방 사기라는 게 있을 정도로 조금 뭐 부언을 하면 검찰의 의견을 아주 결정적으로 듭니다. 예.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 통제가 없죠. 법원 통제가 없다 보니까 죄수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옥에 겁니다. 있는 입장에서는 내 형이 줄 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도상으로는. 뭐 해당 검사들은 또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미 언론 예. 보도를 보니까. 예. 수사과정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인권 감독관에게 진정 배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이거는 형사사건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모해 위증 교사죄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 검찰에 대한 검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거에 대한 제가 가장 큰 반박은 대법원 소수 의견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이냐면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 이거 판결에 쓰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거는 쓴 건 처음이죠, 거의. 쓰지 않죠. 네, 이거 아무리 소수의견이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아니 기록이 너무 이상해.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당 검사들이 이걸 단순히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몰고 가기에는 예. 네, 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제 뭐 검찰청법에 객관의 의무가 있어요. 비록 자신이 피고인하고 이제 법정에 있으면 상대지만 하다 보면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검사 입장에서는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죄가 지는 거겠죠. 무죄 같은 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법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저 부분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게 안 나오게 하려고 진술을 막거나 그렇게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거에 부합되는 증거가 지금 비망록 아니면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합쳐보면 이건 뭐 재심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이 사건 자체, 이 조사가 하는 과정의 자체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걸 인권 감독과 배당해서는 안 돼요. 예, 저를 보면 안 하죠. 지금 최 씨 같은 경우는 경북 청송에 있고요. 한 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입을 맞출 수도 없는데 둘이 대지를 했는데 얘기가 비슷하다. 따로따로 들었는데 얘기가 비슷하다면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망록 플러스 두 사람의 증언 가지고도 충분히 재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모해 위증, 뭐 위증 교사 이런 행위를 했다고 입증이 되면 징계나 처벌이 가능합니까? 담당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검사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고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비망록하고 진술 두 개 합치면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 거짓 진술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소의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 그러는데 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이 공수처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그 수사 대상으로 놓고 그것과 관련된 관련 범죄까지 이렇게 수사 대상을 확대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범죄에 모해 위증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 문구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모해 위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지금 걸만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모해 위증이냐라고 해서 나중에 수사관할 문제가 좀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안전하게 특별검사를 법무부에서 또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절차를 발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검찰에서 검찰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더더군다나 채널에 검언 유착 그때도 인권조사관이 뭐 했었거든요. 대검에. 결국은 그렇죠. 늦어지죠.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부터. 인권감독관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뭐 당시 특수 일부 부부장이었던 안성지청장이 있다가 지금 서울고검으로 간 임관혁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는 공판에만 관여했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벌써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기동 그 전 특수일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면 그건 대검에 물어보라면서 절대 대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당시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근거 없는 얘기다가 일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 전과를 들면서 전과 있는 사람들 말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아니 그런데 그 한명숙 재판 때는 그 전과 있는 사람들 말 믿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써먹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 바꾼 거 아니냐, 왜 메신저 잘못된 메신저를 갖고 내용까지 바꾸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좀 안 맞네요. 안 맞죠? 예. 그때 그럼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면 그때 썼으면 그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제19 감사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어떻게 경고로 봐도 되나요? 제대로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된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이나 재조사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내지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면 검찰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거든요. 이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범죄가 되는 거고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또 살아있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겠지만 살아있고 가능하다면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조국 전 장관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모펀드국 사건이죠.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징역 6년 구형했고요. 그 혐의를 한번 보면은 그 코링크라는 자산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그 차입금만 가지고 무자본으로 M&A를 하고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WFM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모두 합해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금 10억을 받고 최소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돈 1억 5천여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대여금이냐 이자냐 가지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여금이냐 이자냐. 이걸로 뭐 똑같이 다투고 있는데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로 조범동을 검찰은 본 거고. 네. 지금 코링크의 실질 소유는 익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 가지 범죄 중에 뭐 이제 금액을 빼돌린 게 있습니다. 72억 정도를 이제 이게 횡령이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증거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자본시장부 위반이 허위 공시 부분입니다. 과연 허위 공시를 하고 자본시장부 위반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한테 지급했던 그 돈이 대여금 성격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좀 투자 약정 계약서 자체는 100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투자는 10억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캐피탈 컬이 와도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라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100억이라고 돼 있는 투자 약정금이 허위다. 지금 그런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나 진짜 10억만 할 건데 100억이라고 써라고 해서 공모해서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재판 결과를, 판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 재판하고도 영향을 미치겠네. 만일 판결이 중복이 됩니다. 지금 1억 5천 정도 컨설팅 비용이냐, 이게 이자 명목으로 준 거냐, 대여금 그 이자 명목으로 준 거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유죄가 뭐 된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좀 그렇게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두 건 좀 달라요. 본인이 횡령했건 거고 본인이 허위 공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정경심 교수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오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 도중에 정당 행사가 있다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네요. 참,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미리 써냈는데 지금 거부를 당한 건지 미리 이제 그 시간에 가야 된다고 써냈는데 거부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뭐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거부했는지 그거는 뭐 불분명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갑자기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판사들은 사실 굉장히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우발 상황에 대처할 일 자체가 일생에서 별로 안 생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기껏 생겨봐야 한 운전 정도? 예. 운동을 격한간다거나 이런 거 또 사실 배운 대로만 하지 좀 우발적인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잘 안 만드는 그리고 우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겪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얘기했을 때 자기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이 재판을 위해서 빼놨는데 그 상황이 변경되는 거. 예. 그런 그 변경이 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좀 이렇게 경직되게 대처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 이야기는 재판 기일은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강욱 그 피고인, 그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나중에 기일을 잡히긴 잡혔지만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서면이든 어떻든 그 기일 그날 당시에 대표로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기일이 잡혔다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 당일에 요청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서면이든 뭐 유선이든 만약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최강욱 그 변호인 측에서 좀 뭐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어땠습니까? 검찰과 변호인이 또 치열하게 다퉜을 것 같아요. 이제 사건 내용이나 증거 능력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그 검찰은 인턴 확인서에 조 전 장관 아들이 1년가량 매주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최 대표님 사무실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을 보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거 전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했고요. 또 그 최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 등 여러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다. 인턴 확인서 작성 당시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좀 반대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있었으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계 허위 뭐 업무 방해가 안 되고 또 그거 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 자체가 안 되면 또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을 해요. 일단은 인턴 활동을 했고 인턴 하긴 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6시간 했다는 게 10개월 동안 합쳐서 16시간 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대학원 입시 자체에 이 문서 인턴 증명서가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활동이 꼭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제가 최강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숙제라고 그러나요? 숙제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금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왜 논란이 됩니까? 법사위 지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를 하면 이 법사위가 뭐 법원이나 이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 법사위원들 중에 재판 받는 사람 너무 많았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법사위원이 뭐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한 거지.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전문성을 살리려면 법사위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누가 봐도 최강욱 법사위잖아요. 예. 아닌가요? 아니 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니, 뭐 관심이 많은 게 딴 데 가면 뭘 하겠어요? 뭐 변호사 출신이 율사 출신이고 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면 문광희, 뭐 박문진 이사를 했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깔끄러운 거죠. 깔끄러운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좀 고안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우리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 간다고 해서 법원 검찰과 관련한 그 어떤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소수당 엄청 무시합니다. 그렇죠. 지금 삼석이잖아요, 삼석. 예, 근데 사실은 그 한 명의 그 법사위 가는 걸 오늘 또 재판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건 다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재판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이렇게 재판도 거부하는 사람인데 법사위 그것도 뭐 하다 말이 되느냐. 중간에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마디를 잘랐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인정신문하고 그다음 모두 진술하고 그다음에 증거 동의와 부동의를 하는 기일이었는데 증거 동의 부동의에서 인부는 다 마치고 그 증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그 요지 진술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 단계를 마친 상황에서 그렇죠. 좀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냐라고 했지 다른 그 단계 중간에서 이렇게 끄는 건 아니었거든요. 융통성인데 그래서 최강욱 이란 사람이 뭐길래 이 한 명이 법사위 가는 거에 대해서 온 검찰 온 언론이 난리를 저는 좀 어색합니다. 예, 뭐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뭐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 간다고 뭔 달라질 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기자 언박싱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명 어깨빵을 당한 뒤에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이 폭행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뼈가 골절이 있어요. 하나 골절이 있고 이게 뭐 아무 이유 없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때렸고 욕설을 했는데 째졌거든요. 상처가 상당히 심한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도 있는데 이 용의자 이 사람이 특정이 좀 안 됩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예. 서울역인데 서울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요. 용의자 못 찾는다니. 백주 대낮에 CCTV 많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범인을 아직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피해 여성이 용의자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억한 것 같습니다. 30대 초중반의 키가 180 정도 된다. 흰색 면 반팔 티와 주머니가 달린 베이지색 면바지를 착용했다.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행 장소는 CCTV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또 서울역 바깥쪽이라든가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대에 CCTV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다 둘러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 생각이면 제가 뭐 경찰 업무를 이런 거 해보지를 못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없었고 찾아내지를 증발한 것처럼 뭐 카드를 쓰거나 이걸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왠지 CCTV 거기서 바로 열차를 그냥 타버렸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하루 돌아다니면 적어도 서울에서 하루에 CCTV를 30번 찍힌다, 40번 찍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러게요. 좀 수사 의지가 있는지 좀 이렇게 미제가 돼버릴까 하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예. 조금 더 경찰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한테 그랬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CCTV가 거기 없어서 그동안 수사에 걸림돌이었다. 그럼 고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지금 피해 여성이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루에 뭐 30번, 40번 CCTV에 찍힌다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그것도 서울역에서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범인이 의붓 어머니였습니다. 네, 1일 충남 천안에서 지금 발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의붓 어머니를 긴급 체포해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때쯤에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에서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119 신고를 했거든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의 여행 가방이었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요. 예, 아이가 거기서 아마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3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거든요. 그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고 다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냈는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심리학자들이 맨날 연구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뭐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초면에 두 사람을 앉혀놨더니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하더라. 우리도 거짓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이인데 양치기 소년 같은 그 동화가 있을 정도로 그런 나이에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3시간씩이나 가두는 아유 진짜 우리 아이도 매번 양치 안 했으면서 양치했다고 거짓말하거든요. 뭐 사실 어른들도 우리도 여기 다 거짓말 벌써 오늘 저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다면 체벌로 이렇게 가뒀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처음이었을까? 아니 반복된 거예요. 그랬다고 처음이면 안 들어가죠. 애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강제나 완력이나 저항 같은 알겠습니다.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여러 번 들어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처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